네, 김호준입니다. 18세기 중엽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한 이 대재앙은 만성절에 일어났고, 신은 언제나 최선의 세계, 최선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신정론을 기반한 세계관이 지배하던 그 시절, 신학자들은 신의 분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사상가 볼테르는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어찌 신의 뜻이냐고 묻죠. 훗날 사가들은 이 리스본 대지진이 신의 징벌인가를 두고 당대 사상가들이 벌였던 논쟁을 근대의 시작이었다고 평합니다. 모든 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로 그렇게 넘어간 거죠. 자유한국당 유호의 최고위원이 포항지진을 문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류 최고위원은 포항시민이 천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죠. 하지만 그 논리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경고하느라 포항시민이 재해를 당한 셈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상이 대한민국 보수의 현 주소입니다. 대한민국 보수에게 근대는 아직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달려볼까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관련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뉴스가 여기저기서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 핵심 납품업체 한 곳을 또 인수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는데요. DMI라는 곳입니다. 이 DMI는 다스 납품업체에 있는데 자동차 시트 뼈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다스 핵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DMI 등은 리틀 다스로 불린다라는 건데요. 또 이 DMI는 설립 이후에 흑자 경영을 해오다가 지난해 갑자기 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 케이스죠. 예. 네, 그렇죠.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100만 원에 어떻게 600억짜리 다운을 매입했느냐. 알고 보니 100만 원에 매입했더라. 그냥 가져갔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흑자를 내다가 바로 직전에. 네, 인수 직전에요. 네,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뒷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적자가 나도록 다스에서 물량을 주지 않았거나 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근데 이제 결론은 똑같은 거죠. 결론은 다스가 이제 실소유주 논란을 펴을 수 없으니까 이시영 씨에게 비밀리에 승계 작업을 하던 것들이 지금 들키는 와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핵심 협력 회사들을 통해서 우회해서 경영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16억이었던가요 그때? 예. 굉장히 적은 돈이었죠. 예, 16억을 상대적으로. 한 번 주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계속 불려서 전환사채나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몇 조를 만들어서 삼성 전체를 먹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재벌들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이제 지금 다스가 흉내내고 있는 것은 재벌 2세, 3세 혹은 뭐 4세에게 회사를 하나 세우게 한 다음에 그 회사에게 그 재벌에서 일감을 계속 몰아주죠.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등치를 계속 키워서 결국은 본사를 거꾸로 먹는 방식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 방식으로 거론되는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예. 현대글로비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수출하게 되면 그 운송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을 원래 다른 회사가 하던 거를 빼가지고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수출 운송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이제는 현대글로비스가 해요. 그러면 글로비스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그 오른 주가를 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거나 주식 교환을 통해서 현대차의 지배 주주가 되어 간다. 뭐 이런 방식인데 재벌들이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핵심 업체를 인수할 때요, 다스 본사에서 부장급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실무 작업을 지휘했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수가 끝나면 다시 다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경영 목표를 결정하는 일 등에 있어서 다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관여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다스가 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에게 승계되고 있느냐. 예. 당연히 실소유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실소유주는 물려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실소유주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JTBC 보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에게 재벌들이 하는 방식으로 승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승계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비밀리에 할 수도 있고. 지금 다 들켰습니다. 네, 지금 다 모서리 들켜가. 비밀리라고 하긴요. 비밀리에 상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상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상장하기 전에 비상장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잘 알아내기 힘들거든요. 이 모든 건 사실은 140억 때문이에요. 이 140억을 포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오기 힘들었습니다. 140억을 계속 파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몇 년 전에 이 140억을 포기하지 못한 아버지의 끝없는 돈에 대한 욕망이 결국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5년, 6년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뉴스고요.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관련된 혐의로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받았다라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계속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제 관련된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자기가 직접 돈을 줬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배달 사고의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동시에 자신과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도 함께 돈을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신은 돈을 전달하는 게 임무였고 그걸 안 할 수가 없었다라면서 배달 사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JTBC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배달 사고라고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배달 사고일 수 없다는 정황과 증언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고 하겠죠. 이 보수 진영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 프레임이 안 먹히고 있는데 계속 얘기해요. 사실 정치 보복심이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보복심이 있다 없다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개개인들이 보복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마음을 꺼내서 판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마구 질렀거든요. 누구 심령 수사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수사가 공동체를 해친 중대한 범죄가 있느냐.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입보도 처벌하는 거고요. 네, 법과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없으면 미워도 처벌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영장은 다 법원에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 현재 시민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보수 정당들이 여기 대응할 때 끊임없이 정치보복, 보수 정당뿐만 아니죠. 조중동도 계속 정치보복을 되뇌이는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수 정권 한 10여 년 하는 동안 지상파들도 자기 입맛대로 장악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논리만 주류 미디어에 계속 등장하니까 자기들 프레임에 자기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10년 동안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변화된 미디어 플랫폼으로 스스로 뉴스 찾아보고 스스로 뉴스를 전파하고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한 10여 년간 자기들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장악해 든 미디어 거기에 둘러싸여서 진화의 시간을 보수가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당에서 이럴 경우에 검찰도 계속 때리잖아요. 끊임없이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검찰은 청와대가 컨트롤해서 하명 수사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보면 여든 야든 민정수석도 잡잖아요.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걸리면 걸린 대로 다 촉촉 수사해봐야겠다. 네, 정무수석.
정무수석이죠. 예. 민정수석. 민정수석은 예, 어제 국회에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국 민정수석, 정무수석, 네, 전명환 정무수석. 그러니까 이 10년간을 보수 정권을 겪으면서 검찰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면서 검찰이 깨달은 바, 이거 검찰의 방식인 거죠. 여기서는 여든 야든 국정이든 검찰이든 무슨 청와대든 족족 다 수사해버리겠다. 근데 이제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정권의 부담이 되라고 조중동을 통해서 혹은 뭐 검찰의 부담을 느끼라고 계속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정치보복 하명수사 막 검찰 공격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청와대가 부담 느끼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검찰은 점점 약이 오르고 이런 보복 정치 주구장창 얘기하는 건 자기들 무덤을 파는 겁니다. 이 문화 지체를 따라잡지 못하면 앞으로 보수 오랫동안 힘듭니다. 이런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 단순히 안 통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해가 돼요. 제가 말한다고 제 말 듣겠습니까만은 다음 뉴스는요. 네, 특수활동비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거짓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대표가 자신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당시에 국회 특수활동비로 야당 원내대표들한테 국회 운영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혜영 의원은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홍준표 대표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 4천, 5천 정도가 매달, 국회 특수활동비, 예전에 판공비라고 불렀어요, 이거. 판공비라고 불렀는데, 뭐 국회 대책비라고도 하고, 여하간, 지금 뉴스의 흐름에서 얘기하자면 특수활동비죠, 이게. 예. 특활비, 판공비라고 불렀던 돈인데, 이거가 국회 운영위원장, 이게 나온단 말이죠. 네,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을 하고 있는 예. 내용입니다. 당시 원내대표였거든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고 홍준표 대표가 2008년 9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죠. 근데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김진태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시 후보가 홍준표 대표에게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판공비 일부를 집에 가져간 건 문제 아니냐. 이 워딩은 김진태 의원이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판공비요, 말하자면. 이 판공비에 대해서 집에 가져간 건 문제가 아니냐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당황했나 봐요. 토론회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치 자금으로 쓰고 남은 개인 돈은 집에 가져갔다. 이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그때 이제 판공비하고 개인 월급하고 막 섞어서 쓰다가 남은 돈은 이게 개인 돈이니까 섞어 썼다는 얘기죠. 네, 이게 해명이 꼬이게 된 게요. 이 네. 홍준표 대표가 가장 예민하게 여기고 있는 성원정 리스트와 관련돼 있습니다. 2015년 당시의 일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처음부터 그렇죠. 발이 꼬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1억 2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기탁금 1억 2천이 어디서 났느냐.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를 해명을 하던 와중에 끝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판공비 일부를 유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당내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8, 9년 지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왔겠죠. 어쨌든 이 특활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니까 그로부터 7개월, 8개월 있다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뭐냐면 한 4, 5천 나오는데 그중에 정책위 의장에게 정책개발비로 1,500만 원을 주고 원내 행정국에 700만 원을 주고 원내 부대표단에게 10명에게 격월로 100만 원씩 주고 그러면 매월 500만 원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만 하고 나면 이 합이 2,7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300만 원, 5천만 원이면 2,300만 원이 비는 겁니다. 그 비는 거를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당 원내대표였던 당시 원혜영 의원이 나는 못 받았다 해버리니까 돈이 비는 겁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매달. 그래서 이 말과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맞물리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안 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금 판공비
중에 일부를 원내대표한테 줬는데 못 받았다고 한다가 아니라 그 남은 돈을 집으로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냐는 6개월, 7개월 전에 대선 후보 토론 때 김진태 의원의 지적하고 맞물려서 남은 돈을 집으로 가져갔나 하는 의혹이 생기게 되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7개월, 8개월 전 얘기가 생각이 안 나서 아직 기사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기자들이 곧 묻게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위기입니다. 김 대표. 다음 뉴스는요. 네, 한겨레 21이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각된 직후에 국정원과 경찰 핵심 인물 10명이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12월 11일부터 엿새 동안 휴대전화 번호 14개를 사용했는데요. 그런 다음 서로 다른 500개가 넘는 번호를 통해서 총 3,300여 번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상대로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통화 내역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청와대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시절에 여러 가지 통화를 했다라는 지점들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하금열 청와대 비서실장,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 이아무개 청와대 비서실장 선임행정관 등입니다. 그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예. 나오는 게 정상이죠. 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라서요. 네, 청와대,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커넥션이 있지 않겠냐라고 당시도 이야기했었고, 예. 근데 이제 그 울증이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예. 왜냐면 한 달 전쯤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서로 입을 맞추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그 국정원 여직원한테 그 수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오면 책임지라 그런 말을 하고 나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경찰이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발표를 하죠. 중간 수사 결과. 심지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예,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예. 그리고 곧이어서 국정원에서는 고소고발을 하죠. 예.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요. 예,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공박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1년의 순서대로 주르륵 이어진 거거든요. 예. 그거를 짜지 않고 어떻게 했겠냐. 이 사실은 저는 이게 아주 큰 수사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그랬다는 얘기는 당시에 청와대, 경찰, 국정원이 명백하게 대선에 개입한 거거든요. 선거 개입. 요 선거 개입 건만으로도 큰 건이 됩니다. 이 국정원과 청와대와 국정원과 경찰과 새누리당이 각각 한 몸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특정 사건을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발표를 중간에 근거 없이 해버리고 국정원은 거기 고소고발을 한다고 하고 대선 후보는 거기에 맞춰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꼭 하냐면 제가 아직도 거의 6년치 3도 노출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이게 있죠. 이런 걸 보면 화가 나요. 이렇게 거대하게 선거 개입을 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저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네, 당시 청와대 인사 중에 가장 통화가 많았던 사람이 이달곤 수석이었는데요. 차문희 2차장과 엿새 동안 6차례 통화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을 아예 모른다라는 거고요. 누구 전화가 스스로 통화했나요? 뭐 모른다고 하겠죠, 다들. 네. 자, 이거 수사해야 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고요. 네,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미 한 번 수사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경찰청, 서울경찰청 쪽 사람들은 뭐 혐의를 턴 적이 있거든요. 네, 공소시효도 끝나도 예. 사실 제가 주장해도 될 일은 아닌데 저는 아직도 수사 재판 받고 있어서 이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인데 자, 그건 그렇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예. 제목을 2개 읽고 짧게 문평하고 지나가죠. 네, 그러시죠. 5.18 민주화 운동 관련돼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던 증거라면서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BS가 보도를 했는데 지만원 씨가 주장했던 북한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사진첩은 기무사의 비공개 사진첩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5.18 이 북한의 소행이었다고 하는 프레임, 이 프레임은 그냥 우발적으로 혹은 뭐 누군가 개인의 소신에 의해서 주장한 게 아니라 군 혹은 뭐 국정원 그
정보기관을 통해서, 왜냐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탈북자라고 정체를 모를 사람이 나와서 TV조선에서. 종편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종편에서 그런 주장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쓰였던 근거 자료로 하며 나왔던 사진이 이게 이제 기무사 비공개 사진첩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당시에 군이 찍은 사진, 뭐 보안사가 찍은 사진이 이 민간인에게 제공됐다는 건데 이거 뭐 지만원 씨가 기무사에 침투해가지고 뺐을 리도 없고요. 자신의 해명이 있는데요. 해당 사진은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군 기록을 받았다.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건데요. 어떤 언론사인지 변호인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힐 수가 없겠죠. 언론사 얘기 없을 테니까 처음 나온 사진인데. 그러니까 북한 사주서를 주장하는 게 단순히 개인의 혹은 뭐 한 사람의 극우 인사가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유포하려고 했던 공작 중의 일부였다라고 저는 보고 이것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 너무 많아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꽉 차 있는 걸로 아는데 기억해뒀다가 제가 앞으로 한 1년 동안 계속 주장할 예정입니다. 예.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네, 국방부 5.18 특위 같은 경우에도 37년 만에 본 문서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지만원 씨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5.18 단체에서도 모르던 사진을 어디서 언론사에서 샀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소식만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6일까지 추수감사절 휴가 보냅니다. 그래서 마라라고라는 리조트를 가게 되는데요. 오히려 참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협의되지 않은 트위터를 써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위터에 대해서는 참모진들이 인터뷰를 따로 몇 번 했어요. 예, 언론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팔로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통령 트위터대로 정책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최근에도 풀려난 농구 선수를 공격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중국에서 명품을 훔쳐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UCLA 농구 선수 있는데요. 그 선수들을 향해서 그냥 감옥에 뒀어야 된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 중에 아버지 중 한 명이요. 트럼프 대통령 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국가원수가 어떤 큰 일을 하고 그중에 일부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선수 아버지가 트럼프 한 게 뭐였냐고 그랬더니 바로 풀려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사실 이렇게 개개인을 상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절대. 이거는 동장 정도만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속 좁은 사람이에요, 진짜. 속 좁은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게 정말 드러나는 게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미국 국무부, 우리로 치면 외교부죠. 외교부에 수많은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직 외교부 관료들이 최근에 정면으로 트럼프를 비판했어요. 이 자리를 채우라고 도대체 뭐 하냐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나만 중요할 뿐이다. 내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 자리를 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네, 그렇죠. 한 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100만 원에 어떻게 600억짜리 다운을 매입했느냐. 알고 보니 100만 원에 매입했더라. 그냥 가져갔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흑자를 내다가 바로 직전에. 네, 인수 직전에요. 네,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뒷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적자가 나도록 다스에서 물량을 주지 않았거나 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근데 이제 결론은 똑같은 거죠. 결론은 다스가 이제 실소유주 논란을 펴을 수 없으니까 이시영 씨에게 비밀리에 승계 작업을 하던 것들이 지금 들키는 와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핵심 협력 회사들을 통해서 우회해서 경영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16억이었던가요 그때? 예. 굉장히 적은 돈이었죠. 예, 16억을 상대적으로. 한 번 주고 그 돈을 정잣돈으로 계속 불려서 전환사채나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몇 조를 만들어서 삼성 전체를 먹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나라 포항 시민이 재해를 당한 셈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상이 대한민국 보수의 현 주소입니다. 대한민국 보수에게 근대는 아직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달려볼까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관련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뉴스가 여기저기서 자꾸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 핵심 납품업체 한 곳을 또 인수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는데요. DMI라는 곳입니다. 이 DMI는 다스 납품업체에 있는데 자동차 시트 뼈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다스 핵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DMI 등은 리틀 다스로 불린다라는 건데요. 또 이 DMI는 설립 이후에 흑자 경영을 해오다가 지난해 갑자기 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 케이스. 사람들이 나와서 실무 작업을 지휘했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수가 끝나면 다시 다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경영 목표를 결정하는 일 등에 있어서 다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관여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다스가 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에게 승계되고 있느냐. 예. 당연히 실소유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실소유주는 물려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실소유주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JTBC 보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에게 재벌들이 하는 방식으로, 예. 승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승계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비밀리에 할 수도 있고. 지금 다 들켰습니다. 네, 지금 다 모서리 들켜가. 비밀리라고 하긴요. 비밀리에. 현 재벌들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지금 다스가 흉내내고 있는 것은, 재벌 2세, 3세, 혹은 뭐 4세에게 회사를 하나 세우게 한 다음에 그 회사에게 그 재벌에서 일감을 계속 몰아주죠.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등치를 계속 키워서 결국은 본사를 거꾸로 먹는 방식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 방식으로 거론되는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예. 현대글로비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수출하게 되면 그 운송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을 원래 다른 회사가 하던 거를 빼가지고, 예,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수출 운송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이제는 현대글로비스가 해요. 그러면 글로비스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그 오른 주가를 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거나 주식 교환을 통해서 현대차의 지배 주주가 되어 간다. 뭐, 이런 방식인데, 재벌들이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핵심 업체를 인수할 때요. 다스 본사에서 부장급 직원이나 이런. 네, 김호준입니다. 18세기 중엽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한 이 대재앙은 만성절에 일어났고, 신은 언제나 최선의 세계, 최선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신정론을 기반한 세계관이 지배하던 그 시절, 신학자들은 신의 분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사상가 볼테르는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어찌 신의 뜻이냐고 묻죠. 훗날 사가들은 이 리스본 대지진이 신의 징벌인가를 두고 당대 사상가들이 벌였던 논쟁을 근대의 시작이었다고 평합니다. 모든 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로 그렇게 넘어간 거죠. 자유한국당 유호의 최고위원이 포항지진을 문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류 최고위원은 포항시민이 천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죠. 하지만 그 논리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경고